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9월에 올 거라는 이 소나기를 미리 피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올해 많이 버시더라도 코인 투자를 2030년까지는 멈춰선 안 되는 이유도 차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의외의 통계 하나를 짚고 넘어가시면요. 우리 9월에 조정이 온다, 통계가 안 좋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죠. 만약에 그 통계가 맞다면, 자, 9월도 길잖아요. 도대체 초기가 안 좋은 건지, 중기가 안 좋은 건지, 말기가 안 좋은 건지,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가 안 좋은지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도 통계가 있긴 하겠지만 역사가 짧으니까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S&P 500의 최근 70년, 80년간 월별 수익률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9월 달이 압도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4분기에는 또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예정이 돼 있네요. 자, 근데 오늘의 주인공 9월에는 조정이 온다. 이거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면요. 딱 하나만 이 조정이 오는 이유를 꼽아보자 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8월 달에 휴가를 간다. 뭐 미국 의회가 쉰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미국의 회계 연도 말, 그러니까 연말과 3분기 말이 겹친다. 그래서 결산이 많이 나온다. 즉 미국의 회계 연도 기준으로는 9월 달이 연말입니다. 10월 초에 유대인들의 신년과 맞물려서 이제 연말 그리고 3분기 말까지 겹치니까 리밸런싱 할 사람, 윈도우 드레싱 할 사람, 뭐 손절해서 뭐 세금 좀 낮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팔더라. 요게 팩트인 거죠. 거기에 하나만 추가를 한다면 3분기에는 옵션과 선물의 만기까지 겹치면서 정말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구나. 요거잖아요. 요게 핵심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힌트가 있습니다. 초기에 힘든지 말기에 힘든지 힌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S&P 500에 어떤 분이 감사하게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별 통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의외로 보시면요. 9월 달이 뭐 나쁘다고는 하지만 9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안 나쁩니다. 거의 웬만하면 플러스를 기록하더라. 그러다가 월 말로 갈수록, 분기 말로 갈수록, 연 말로 갈수록 손실 확정할 사람, 리밸런싱 할 사람, 윈도우 드레싱 할 사람, 뭐 옵션 만기까지 겹치면서 뒤로 갈수록 팔 사람들이 이걸 다 팔고 있구나. 말이 안 좋았네요, 말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이거 9월 조정론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미리 쫄아 있었지 않았나. 만약에 쫄더라도 뒤에 가서 쫄아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외의 통계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그럼 월 말에는 뭐가 있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FOMC 회의 앞두고 있잖아요. 9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경에 뭐 금리 인하, 뭐 잔칫날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뭐 쫄더라도 잔칫날 이렇게 좀 후반에 쫄았어야지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웅크려 있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뭐 절반 이상을 팔고 대기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없으셔야겠죠. 그래서 너무 좀 쫄아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통계를 한번 의외의 통계를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9월에 혹시 모를 소나기가 온다면 저는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거의 확실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알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인데요. 이번 데이터에서는 102일 뒤에 레깅이 돼서 글로벌 유동성이 먼저 오르고, 이 회색이 먼저 오르고, 주황색의 비트코인이 따라가더라. 뭐 70일 뒤에 오른다, 뭐 80일 뒤다, 100일 뒤다 상관없습니다. 오르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뭐 굉장한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무난하게 따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 좀 처져 있죠, 주황색이.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다가 뭐 드라마틱하게 쫓아갈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결국 따라간다면 뭐 이 자료에 따르면 17만 달러 정도는 갈 거라고 보이는데 뭐 가격까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따라가더라. 뭐 70일 뒤든 100일 뒤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자료 역시
금값도 따라갑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우리 잊을만 하면 기사에서 보는 게요. 또 국제 금값이 최고가를 기록했다. 9월 4일자부터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기사를 한 3월 전후로 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는 2월부터 4월까지요. 계속 금값 최고가 경신. 언론에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뭐 중동 뭐 싸움도 터졌고 트럼프 관세 리스크도 있고 뭐니 해도 금이다라고 해서 저도 방송에서 한 3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있는 금을 몽땅 팔아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뭐 저만의 전략 비축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한 비트코인이 1.2억, 1.2억 중반대였던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은 언제 사도 비싸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보면 또 꽤나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오전반에 제 형도 뭐 금을 팔아서 뭐 비트 샀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이때 1.2억이었는데 현재 얼마입니까? 분명히 따라옵니다. 여기 2월이든 3월이든 4월이든 아까 글로벌 유동성보단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따라온다. 조금 더 오래 걸리나 따라간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요. 자, 금이 이제 까만색이고요.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인데요. 요거는 대략 200일 정도 후에 따라가더라. 아까 글로벌 유동성보다 조금 더 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중국에서 21년도에 크립토를 뭐 반대를 하고 규제를 하든 아니면 FTX가 망해서 뭐 완전 크립토 윈터가 오든지 간에 그럼 좀 더 떨어지긴 하겠죠. 그러나 얼추 비슷하게 가긴 간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만의 호재가 나왔었잖아요. 뭐 이 비트코인 스팟 ETF가 승인도 되고 트럼프가 트럼프 그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금값보다 오히려 훌쩍 올라가서 좀 기분 좋다가 다시 만나고 또 기분 좋다가 만나고 그러니까 악재가 오든 호재가 오든 아무튼 만난다. 200일 뒤에는 따라잡는다 라고 본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난하게 따라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밑으로 해서 좀 드라마틱하게 따라갈 수도 있고 아까 보셨잖아요. 막 2월, 3월, 4월에 금값 막 치솟았고 했는데 결국은 비트코인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언제 사도 지금 금값을 따라갈 가능성, 글로벌 유동성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사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재밌는 데이터를 가져오면요. 지금 언론이 요새는 이제 빨리 퍼져다 나르기 때문에 9월에 조정이 온다. 뭐 우리만 알겠습니까? 월가의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관망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떨어지면 살 거야. 그 데이터를 제가 가져와 보면요. 2025년 월별 이제 MMF 현금, 특히 기관들 위주의 돈과 요게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제가 월별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MMF를 보면요. 요게 1월, 2월, 3월, 4월로 갈수록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트럼프가 관세 폭탄 터뜨릴 것 같으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가 5월에 확 사면서 MMF가 줄어들었죠. 왜냐면 이제 막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5월부터 다시 스멀스멀 현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 있어요. 왜 9월 초 기준으로 늘어 있을까요? 9월에 조정이 올 것 같으니까, 나 떨어지면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이 오더라도 이렇게 많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원하는 그런 엄청난 하락이 안 올 수도 있더라. 이 MMF를 보고 제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코인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요. 요거는 뭐 조정이란 게 없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참 바이더딥 수요가 있으면서 9월에 조정이 온다고 많이 파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두려운 게 아닐까. 뭐 일부 뭐 현금 10% 정도는 저도 항상 남겨놓고는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많이 팔면서 뭐 저점을 잡는다? 저점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좀 포모가 오겠죠. 요게 더 저는 두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황도 좀 파악을 해볼 텐데요. 9월의 유동성이 안 좋은 건 맞는 거, 이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9월의 유동성을 또 빨아들이는 분 한 분 계시죠. 특히 재무부 잔고 TGA에서 현재도 유동성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데
요것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제가 볼 때는 잘 메꾸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TGA를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재무부 잔고죠. 그래서 요게 떨어질수록 우리에겐 좋은 거, 유동성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 요게 재무부 잔고가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와야 되는 유동성이 재무부로 빨려 들어가니까 안 좋다. 올라갈수록 유동성이 안 좋아요. 근데 최근 그 BBB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한 5조 달러인가요? 미국의 이제 부채가 더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썼던 마이너스 통장 TGA 잔고를 지금 계속 메꾸고 있고요. 유동성이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아직도 채워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 유동성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아요. 여기로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단계에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이 스콧 베센트가 이걸 어떻게 메꾸고 있느냐? 단기 국채로 굉장히 잘 메꾸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국채도 있지만 단기 국채를 더 많은 비중으로 하고 있고 더 많이 찍고 있죠. 왜냐하면 수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나 SLR 규제 완화나 여러 가지를 쓰면서 요걸 늘리고 지금 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도 보면요, 제니 델런 장관이 단기채 돌려막기로 굉장히 유동성을 잘 틀어막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단기 국채가 줄어들다가 완전 마이너스로 갔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면서 단기 국채를 통해서 유동성을 일단 메꾸고 있다. 여기에 이제 스콧 베센트의 또 다른 계획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 소개를 드렸지만 재무부에서는 3분기에서 4분기까지 국채를 특히 장기 위주로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바이백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되사는 걸 지금 재무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민간 기준으로는 SLR 규제 완화라든지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국채 수요, 시장 금리를 안정을 시키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럼 연준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기준금리 인하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간접적이라고 본다면 직접적인 제대로 된 양적 완화를 연준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의 바이백은 사실 여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고요. 제대로 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끝나야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앞두고 있다. 하나만 추가를 한다면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면서 미국의 유동성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미국의 국채를 보유한 미국 정부 그리고 민간 해외 국가 중에서 어떤 곳들이 비중이 큰지 미국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양적 완화 뭐다 해서 연준이 국가에서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국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해외고 연준은 의외로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민간이 특히 지니어스 법안이다 이게 빨리 통과가 된 이유가 있겠죠. 미국의 국채를 53% 유동성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해외 국가들이고요. 연준이나 이런 정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지니어스랑 해외 국가가 80%가 훨씬 넘는 미국의 유동성을 창출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자, 말 나온 김에 해외 국가 중에서는 그런 국채를 누가 많이 들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면요. 이미 중국은 1위에서 물러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압도적인 미국의 국채 1위 보유 국가는 일본이고요. 중국, 영국에서 이제 한국은 12위 정도의 랭킹이 돼 있는데, 의외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나 서클이나 이런 데를 다 통합을 해보면 미국 국채를 국가 규모로 치면 11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더 많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일본 국채 보유 현황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국채 보유 현황으로 인해서 이게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자, 비트와이즈의 한 임원이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 되긴 될 건데 일본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니 일본이 이게 전략 비축이라 무슨 상관이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앞서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제프 박이라는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는 시간 문제이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불가피하다. 그냥 미국 정부는 무조건 산다. 나는 확신한다. 저도 거의 99% 동의를 하거든요. 자, 전략 비축은 할 텐데, 문제는 왜 일본 없이 불가능하다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했을까? 아까 보셨듯이 일본은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 국가입니다. 즉, 일본에게 지금 돈을 빌려서 미국이 자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이 국채를 꾸준히 사주면서 미국의 재정 통화 정책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갑자기요, 미국이 일본과 상의 없이 국채 대신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전환한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일본 입장에서는 내가 니네 거 왜 사줘야 돼? 왜 니네 맘대로 미국 국채 대신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 한다는 거야? 나 안 사. 나 팔 거야. 이런 이제 국제적인 공조가 더 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채권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동의 없이는, 협조 없이는 전략 비축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미국은 국채 수요를 유지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이다. 결국은 비트코인을 비축을 할 텐데 국채 수요, 일본의 눈치도 보면서 결국은 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올해 많이 벌어도 2030년까지 코인 투자가 계속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결국은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리저브가 시행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가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일이긴 한데, 자, 그래서 타임라인을, 시간표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즉시 시작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행정명령은 이미 3월 달에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몰수된 자산을 뺏는다든지 제한적인 조치로 시행은 이미 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명령은요. 영속성, 안정성이 떨어져요.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제화가 돼야 돼요. 비트코인 액트나 여러 개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통과가 되는 게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거기다가 일본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재무부가 연준이 비트코인 운영 방식도 합의를 해야 되고 예산은 어디서 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비트코인 이 전략 비축은 될 텐데 엄청 오래 걸린다. 그래서 6개월에서 2년 또는 그 이상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막 한순간에 바바박 해가지고 먹고 빠지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코인 전략 비축 얼마나 오래 비축을 할 것인가 제가 단계적인 시나리오를 마지막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보수적인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I가 판단할 때는 한 50빌리언 정도, 한 45만 개 정도를 25년에서 26년 초반 정도에 살 수 있겠다. 이게 지금 바로 해당이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행정명령 하에서 즉시 시행이 된다면 한 45만 개 정도까지는 살 수 있고 수십 퍼센트의 비트코인 상승은 어느 정도 이번 사이클에서 기대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중간 시나리오 만약에 법제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초기가 이제 시행이 되면요. 한 100빌리언까지는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90만 개 정도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AI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래 걸린다. 26년에서 27년. 그러니까 의회가 승인을 하고 나서도 한 1년에서 2년 동안 점진적으로 매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는요. 현실적이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진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스테이블 논의 규모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테더나 서클이나 이런 기관들이 국채를 산 만큼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취한다면 그러니까 테더가 국채 보유한 만큼을 비트코인을 산다면 무려 170만 개를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27년에서 29년까지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채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 봐도 2년에서 3년까지는 분할 매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FM적인 거, 공식적인 거, 뭐 비트코인 액트나 특히 신시아 루미츠 같은 의원들이 제안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100만 개를 모아가자, 특히 5년 동안 모아가자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게 이제 가장 좀 장기 플랜으로 시행은 확률은 높다고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26년 이후부터 30년 초까지 정말 예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일본과 조율도 하고 법제화도 하고 하면서 꾸준히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이 시나리오도 꽤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요. 미국은 코인의 전략 비축을 정말 오랫동안 할 겁니다. 오랫동안 하니까 뭐 단기간에 뭐 승부를 보겠다 이러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비트코인만 하느냐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과거에 드렸었지만 일단 AI가 판단하기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까지는 이번 사이클에서 연방 정부가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전략 비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정부나 이런 데는 좀 더 작은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연방 정부가 비트, 이더, 스테이블까지는 전략 비축을 이번에 할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산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 공급이 제한이 있고 디지털 금이니까 뭐 거의 들어간다고 보고 이더리움도 사실 뭐 안정적으로 들어간다고 AI는 판단하지 않아요. 스마트 컨트랙트 뭐 플랫폼 대표 주자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되고 뭐 월가의 토큰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더리움까지는 그래도 될 것 같다. AI가 좀 뭐랄까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이미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상 이 자체가 달러기 때문에 뭐 정부 입장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거부감 없이 살 것이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글쎄요, 뭐 시가총액도 작거나 뭐 보안성이 낮거나 해서 정치적으로 방어하기가 좀 이번에는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의회에서 왜 시바이노 같은 코인을 사느냐 질문이 나오면 곤란하다. 시바이노 저 좀 들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AI가 이번 사이클에는 잘해야 이더리움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어보면요. 단기 조정을 피하시거나 뭐 단타를 치시는 거 뭐 몇백만 원 이내의 작은 비중으로 하는 정도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적어도 향후에 2030년까지는 미국 정부, 특히 연방 정부 그리고 퇴직 연기금들이 전략 비축하려는 이 꽃감 같은 코인들을 중심으로 큰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을 익히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뭐 단타나 단기 조정 뭐 피하고 이런 거보다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